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면서 또 탄핵에 직면했습니다. 자, 국가 리더십 위기를 타개할 출구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자, 두 분 마수와 전국 현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국민 마수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내가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했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 헌법재판관 3명은 지난달 11월 달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12월 달에 국회 몫인 3명에 대해서 처리하자,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고 인사 임명을 추진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간에 친위 쿠데타 내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상황이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미 국회 몫의 추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게 자연스럽게 가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그 절차를 좀 늦추기 위한,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계속 늦추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고, 거기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2016년, 17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하셨는데 3월 10일 날 탄핵 심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3월 29일 날 후임자를 황교안 당시에 그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 몫에까지 지금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걸 해태하거나 또 여야가 합의하라고 하는데, 여야가 어떻게 이걸 합의합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선출되면 그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게 맞은데, 이거는 정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너무 과도하고 오판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안 그러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민주당으로서는 힘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지 2주 만에 권한대행인 총리까지 탄핵하겠다. 이거 저희가 보기에는 좀 해도 너무한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무도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하이에나 때 같아요. 하이에나.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을 보고 참 역시 저분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런 역시 안정감 있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뭐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인데, 권한대행인 내가 임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논리가 설득력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최용선 우리 부원장님 말씀이 맞다면은, 저는 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전에 임명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냥 탄핵이 된 다음에 임명한다는 것은 역시 논리에 안 맞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나 몇 번 얘기하셨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경기가.
그런데 중간에 심판을 투입을 하자. 그리고 이 3명의 지금 헌법재판관도 2명은 민주당 추천이에요. 이것도 우리 국민의힘이 사실은 양보한 건데 과거에는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합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에게 유리한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가지고 이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자. 저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이 비상 상황이에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외교안보의 문제,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 문제, 민생 회복의 문제, 이런 이 비상 상황에서 권한대행인 총리까지 탄핵을 한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 또 권한대행을 하면 그분도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그분도 탄핵하고, 그 다음에는 뭐 과기부 장관도 말 안 들으면 탄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정말 일부에서 얘기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나요?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투표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겠다는 이런 계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충분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런 전국의 이제 불투명성 때문에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그만큼 원화값이 폭락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 금융위기 그 당시보다 좀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 권한대행 탄핵으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탄핵 요건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151석이면 된다. 국민의힘은 200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이제 탄핵한 직후에도 이걸 또 헌재로 가져가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바로잡고 우리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위헌 위법적인 내란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제 심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석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본인의 주장을 거기에서 펼쳐야 되는데, 자꾸 지연전술을 쓰고 장외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들만 결집시켜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이거든요. 왜 그럼 우리 경제가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고 어려움에 겪느냐? 지금 해외에 있는 경제 유수한 그 기관지나 잡지들에서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GDP의 파괴자, 킬러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후폭풍은 온 국민이 할부금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갚아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엄 사태 이후로 실제로 외환이 흔들리게 되고 주가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바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내란적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해져 버린 국정 운영 세력들이 실제로는 재정리되는, 재정렬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많은 언론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회피할 문제 아니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서류들 빨리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선임을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변론 심리 기일인데 27일이, 이 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또 공수처나 지금 검찰에서 출석 요구한 것도 다 거부해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타조가 나는 모르겠다고 머리만 쳐박고 있는 상황이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한 날인 것 같은데요. 지금 탄핵의 의결 정족수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뭐 151석이다, 뭐 3분의 200석이다. 이거 탄핵을 뭐 설령 우원식 의장이 하더라도 어차피 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게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 지금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우리가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임명한 이유는 이 중차대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이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데 이걸 무슨 총리 그 기준으로 탄핵을 한다? 이거 역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그 해설서에도 물론 그 집필관의 의견이라고는 하지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151석이다 200석이다를 우원식 의장이 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장은 사법적 권능이 없어요.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이끄는 분이지 어차피 헌재가 판결해야 될 부분을 국회의장이 151석이면 대하고 탄핵을 한다? 저는 이런 행동이, 그래서 제가 이게 하이에나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이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있고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이게 우리 가계부채 위험이 터지고 은행 도산의 위험이 있고, 정말 이 경제도 비상 상황입니다. IMF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2.0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은행은 1점 몇 프로고 2.0 이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마저 흔들고 권한대행, 또 그다음 또 뭐 장관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한다고 흔들고,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에 준하는 그런 어떤 정치 행위지. 이 현재 내란 하시는데 이건 내란 혐의예요. 헌재가 판결을 해야 내란이 되는지, 직권남용이 되는지 문제가 있지만은 내란까지는 아니라고 보는지, 이거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이라고 공격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보다 국민의힘보다 더 도와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은 검찰이 썼던 용어고요. 검찰을 좋아하시잖아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아직 기소도 제대로 안 됐는데. 아니 검찰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시고 그동안에 공세를 치워오셨으니까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의 격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회피하는 자, 이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하셨던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151명이냐 200명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에 중대한 흠결을, 법률적인 위반을, 헌법적 위반 사항을 펼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탄핵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 과정이 과연 명쾌하게 본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지만 김용현 씨가 변호인 통해서 자복을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결국은 이 위헌위법적인 내란 사태를 막지도 않았고 공조했고 설령 100번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회피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법률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11명의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그 이유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비상계엄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 그러면 그때 참석한 장관들도 다 탄핵을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거기서 본인은 반대했고 참석했던 장관들도 총리가 반대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씨의 변호인단이 한 얘기는 또 그분들이 번복을 했어요. 그 전에 만나서 보고한 적은 없고 그 회의에서 만나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나눴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논리라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갑시다. 그러면은 백현동, 대장동 과거의 대통령 되기 전에 사유로 탄핵을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말이 됩니다. 이게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고, 내란은 예비운모만 되더라도 정당을 해산시키는 나라예요. 내란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내린 다음에 그 판정을 가지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직 판정도 안 했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혐의를 가지고 기소하는 거지, 그게 지금 사실로 입증된 건 아니잖아요. 국회도 탄핵을 시키는 이유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심대하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그건 된다고 정치적인 행위고. 된다고 아니 이거는 그건 헌법적 정치적인 질서 안에 행위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적 질서 안에서 민주당은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겠죠.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안 나왔잖아요. 기다려 보셔야죠. 아니 민주당이 탄핵을 해야지만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두 분께 약간 좀 곤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께는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천한 거다. 그리고 야당이 동의했고 국힘이 나중에 한 명 더 추가로 하기로 했고 이런 합의 절차가 이미 있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다시 합의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우원식 의장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6인 체제보다는 사실은 9인 체제에서 이 판단을 했을 때 정당성 측면에서 국민이 좀 받아들이기 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국힘에서 좀 대승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승적으로 봤기 때문에 탄핵 이전에 3인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면서 합의를 해줬잖아요. 근데 탄핵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이 탄핵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3인의 구성 자체가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한 구성이 아닙니까? 2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심판을 더 투입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성동 대표 역시 얘기인가요? 2020년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요청을 해가지고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또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이거 사법부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지금 사안 아닙니까? 헌재에서 이미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심판이 진행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더구나 지금 국회가 소추인이에요.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소추인이에요. 이게 민주당이 말하자면 원고예요. 검사예요. 검사가 재판에 자기가 와가지고 저 사람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판사를 추천하겠다?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자 우리 최영선 부원장께는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 이 대신에 이제 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쌍특검이나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 민주당 쪽에서는 좀 나은 판단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긴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탄핵을 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그거는 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탄핵 요건이라는 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과연 11명의 지금 국무위원들이 그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바로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가 있는 반면에 그냥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었던 순응했던 국무위원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는 최상목도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국민 명령에 따를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해서. 그 예단을 못한다는 말씀은 이게 뭐 저희가 그걸 다 미리미리 다 염두에 놓고 수를 지금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국민의 또 여론과 국민들이 또 엄중하게 권한대행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하고 이제 내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민주당 쪽의 어떤 폭주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였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소구를 날려서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서구. 전쟁 때 비둘기 날려가지고 서신을 주고 받잖아요. 그 이거를 그 용산으로 보내는 용산으로 보내는 거고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들한테 보내는 거죠. 아.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곧 그 기소가 될 상황이고 재판에 넘겨질 건데 김용현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증언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이냐 우두머리냐 이런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씨의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문제의식의 괴를 같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지금 그 입장을 약간 옛날에 그 확신범처럼 본인은 이번에 이 상황을 이른바 구국의 결단이라는 개념으로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전혀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우파들은 또 김용현 씨 얘기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조작됐고 민주당이 종북 세력 좌파 세력들에게 무슨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민주당이 헌법적 질서 안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것들이 내란적인 상황이라는 식의 인식 그리고 그거를 한 방에 때려잡겠다.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실탄 만발과 이른바 공포탄과 테이저건과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진압 특수부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것도 병력이 한 2천여 명 가까이 되고 HID 폭파공작원에 이른바 이게 도대체 뭘 할지도 모르는 이런 몸이 무기인 사람들을 국회에다 풀고 중앙선관위에다 풀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용현 씨 죄는 역사적 심판뿐만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도 최고형에 저는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좀 상식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김용현 측 대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내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뭐 한간에 뭐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체포조 이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뭐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뭐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뭐 상부에서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 보고서에는 뭐 통행 금지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그걸 빼라고 했다 이 세 가지로 보이는데 결국 김용현 대변인단의 주장은 이번 이 비상계엄은 헌법에 뭐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다만 그 전제되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으로 이제 봤다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아니 민주당이 국회에서 뭐 탄핵 뭐 폭주 뭐 그다음에 뭐 특검 폭주 뭐 예산 폭주 뭐 특활비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려 가지고 말하자면 이 공무원들 기름값도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을 그때까지 22번이나 했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금은 이제 29번 했잖아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면 30번째인데 탄핵을 한 번 하면은 직무정지가 3개월이죠. 30명을 탄핵했으니까 90개월의 직무정지 윤석열 정부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연수로 따지면 7년 반의 기간이 탄핵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대통령 못 해먹겠다. 차라리 이런 얘기 하셨으면 좋은데 그만두셨으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무슨 뭐 비상계엄까지 이것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김용현 측의 주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뭐 무슨 사상자도 없고 뭐 부상자도 없고 국민에 대한 비상계엄이 아니고 국회와 민주당의 경고를 날리기 위한 그런 헤비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라이트한 비상계엄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오해할 만한 내용들을 어제 김용현 비노인들이 얘기하셨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해서 내리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려면 선행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우선 국방부의 주요 지휘자들, 합참의장을 포함한 여러 지휘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거기에는 그것들을 판단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냉정한 상황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NSC에 보고하고 NSC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안건을 올린 다음에 심의하고 의결해서 대통령이 그거에 부서 사인을 한 다음에 그걸 국회로 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이 어느 건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김용현 씨가 뭐라 했냐면 대통령이 결단하면 통치 행위 중에 일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2.12 반란과 5.18, 5.17 그 내란 사태의 대법 판결문에 보면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군 병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거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는 이 과정은 그건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세기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육사에서 그렇게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받은 국방부 장관까지 하시는 분이 인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이 다 아연실색하고 놀라움을 지금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상황 인식이 국민들 보통의 눈높이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게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씨와 이 내란을 모의했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분들의 상황 인식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말씀은 뭐 헌재가 판단할 내용을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뭐 대통령이 최고 권력인데 뭐 찬탈할 권력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계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대통령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까지 우리 국민이 비상계엄의 경험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80년도 우리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했던 거기에 또 뭐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게 나서 희생자가 생기고 저도 이번에 이 계엄 발표를 뉴스에서 보고 가슴이 뜨끔했는데 근데 뭐 또 이런 계엄이 다 있나 정말 무슨 뭐 손가락 하나 부러진 사람 없이 또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결의하니까 또 그게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뭘 한 건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어제 김용현 측은 뭐 국민에 대한 계엄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에 대한 계엄이었다, 통치행위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민 정서와는 아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이미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냉철히 지켜보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가 이 비상 상황에서 안정되게 우리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다 당당하게 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 소환에는 지금 2차례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소환장을 이제 통보를 했어요. 일요일 날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거 왜 자꾸 미루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른바 변호인 격 석동현 변호사라고 대통령 40년직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그런 얘기를 쭉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좀 집중하고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그 뒤로 미루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구체적인 얼개와 실체와 정황과 증거물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환되면 바로 거기에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지금 고도의 정치 전략 법리 전략을 지금 구사한 게 좀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다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버티고 수성전 하듯이 한남동에 계시면서 지금 저렇게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안 좋아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대통령의 지금 혐의를 이거를 해명하고 소명할 곳은 수사기관과 재판정이어야 되는데 이 법률과 이른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어권 행사를 그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혹은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른바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방식이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로 될 거고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이제 결정하면서 내놓은 그 결정문을 보면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대목도 좀 지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언젠까지 수사에 응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아까 뭐 부정선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 얘기한 거 없습니다. 비상계엄 발표할 때 발표하는 그 문장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부정선거란 표현이 없어요. 포고령에도 자꾸 야당과 당시 이제 한동훈 우리 대표가 부정선거란 표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걸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 아마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아까 김종현 측 대변인들 얘기처럼 뭐 나는 통치행위를 했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좀 강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대변인단이 지금 구성이 좀 늦어지는 면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이 검찰이 김용현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제 지금 체포를 했는데 곧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기소 결정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뭔가 좀 대응을 하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뭐 언제까지 뭐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이게 또 복잡해요. 뭐 공수처로 지금 뭐 이관이 되고 뭐 공조본이니 뭐 국수본이니 뭐 수사가 난리인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또 그것 검찰에 자료 보내서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검찰에 내려보내면 검찰이 봤을 때 수사가 미흡하면 이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사를 보완하라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 같은데 또 뭐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도 있고 해서 2차에서 끝날 것을 보낸 것 같은데 아마 3차도 저는 응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과연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도 출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건 통치행위였다 자기 주장을 아마 하실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섰는데 결과로는 0.7% 결과밖에 안 났다. 이제 그거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명태균이가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물을 계속 받아오셨잖아요. 80번 이상을.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거든요. PNR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그걸 공표도 하고 비공표 조사를 받아오셨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인식 속에는 10%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0.7% 나오고 이 박빙의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의 기반, 정치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난 2년 6개월 해왔고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른바 후폭풍이 여기까지 미치고 본인의 오판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첫 시작은 저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잘못 주입된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이 대통령의 인식을 굉장히 이상한 대로 계속 비틀어 왔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편향적인 확증 편향된 정보들만 계속 취합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봐요. 중앙선관위를 왜 침탈을 합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거기 대법관 출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적 질서에 있는 온 국민들은 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이지. 대통령이 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때려잡고 그것도 군인들이 뭘 그걸 조사를 합니까? 신문실에 가서 팔 비틀고 저기 간첩들 잡아갖고 때려 패듯이 두드러 패가지고 무슨 설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었다면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관위에 대해서 서버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군인들이 가서 중앙선관위 가서 뒷부분을 찍어오고 했다는 것은 그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그 선을 봐야
해킹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킹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수준의 인식 수준입니다. 이게 이미 서버와 인터넷과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킹의 흔적이라는 것은 모의 실험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정했을 때 그거는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국정원도 해킹의 흔적이 없었고 그런 것들은 다 보완책이 마련됐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해킹이 있었든 부정선거가 있었든 뭐 우리 보수 우파의 지지자든 국민의힘의 지지자든 극우 지지자든 간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뭔가 고민은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지, 뭐 저희가 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은 대통령이 했던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정도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인용될지 되지 않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 이제 대선 주자들은 좀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김치국을 미리 마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그 내부 사정을 보면 이번에 이제 결국은 쌍권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비대위원장을 이제 권영세 의원이 맡게 됐는데, 이거를 놓고는 결국 친윤계가 당을 지금 다시 또 끌고 가는 형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까지 당한 마당에 바람직한 건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현실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던데, 과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외부 인사를 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도 보고 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도 외부 인사를 갖다가 지금 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업자 관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피해자예요. 수혜자가 아니잖아요. 가장 비상계엄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응?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저희들도 보고, 응?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저도 아니 윤석열, 제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만든다고 그 엄동설한 그 고생해서 만들어주고, 내가 무슨 떡고물 혜택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고생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또 머리를 숙이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국민의힘의 현실이 그래서 이제는 당내에 경험이 많은 분을 하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고, 사실 외부 인사가 오셔가지고 당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에는 미흡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 안정을 택한 것 같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는 또 조기 대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당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선택이 됐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른바 일극 체제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만큼 이제 당의 지배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37%로 지금 야권 주자들 5%에 비하면 그냥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얘기를 꺼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명을 했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네. 이게 정치적 세법으로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언론만 보면 안 되고 해외 언론들을 보면서 해외 언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기를 좀 바라는 거거든요.
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이제 내년에 출범하는데 지금 주변국들 다 두드러 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보복과 경제적인 어떤 팔 비틀기가 주변국들을 동맹국들을 다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지금 그 권력이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그걸 초래한 측면이 있고 또 집권 여당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지금 우리가 하나로 대응해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혼동스러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것, 이게 여야가 힘을 모으고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여당과 권한대행이 이 방식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는 것처럼 보면서 이걸 회피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더욱 그 문제 말고 민생 문제, 추경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좀 여당이 빨리 정신을 차려라. 국민의힘과 이 그 권한대행이 빨리 좀 논의의 장으로 좀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분위기에 의하면은 민주당은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깨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뭐 조기 대선만 만들면은 탄핵이 인용되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일극 체제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뭐 정해진 거나 다름없고 민주당에. 예? 지금 보세요.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 표결하는데 그래도 4명이라도 가서 찬성을 던집니다. 민주당은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 현재까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체제예요.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북한보다 오히려 더하죠. 제가 보기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몰려다니면서 탄핵하자고 하면 다 하고 이탈자가 한 명도 없는 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국민의 민심도 100%가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내에서는 야 총리 권한대행 탄핵까지는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저는 그래 한두 분이라도 나오는 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자꾸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초기 대선을 해서 사법부에 자기 3심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해서 빨리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 재판이 올 수도 없고 나 대통령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조기 대선이 되지 않으면은 2심, 3심 가면서 나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무슨 경제를 위한다고요? 경제를 위하는데 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합니까? 왜 그 다음 장관 또 탄핵하실 겁니까? 내란 그 다음 동조 장관도 세력이니까 탄핵하실 겁니까? 것이죠. 무정부 상태 만드실 겁니까? 내란에 동조하면 다 탄핵이고요. 내란에 동조하지 않으면 같이 힘을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란의 판정을 헌재가 판결할 때까지는 좀 시간을 주셔야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23명. 이 23명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중립적인 분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총리를 하셨고 저희 정부에서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셨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어쨌든 민주당 정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 직업관료 테크노크래스를 하셨고 또 주미대사도 하셨죠. 그래서 미국의 인맥도 많고 가장 안정되게 그리고 외국의 우리 동맹국들이 지금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이 흔들어서 이걸 제끼겠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말로 입법 독재예요. 과거 히틀러가 수권법을 만들어서 독일의 그 입법권을 없애버렸듯이 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가지고 행정권을 없애버리고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87년 체제 이래 아마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성한 대통령이 거의 이렇게 꼽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몇 분 안 되십니다. 또 그분들도 사실은 또 자식들이 또 비리로 또 수감되고 어찌 보면 다 망가졌는데 이게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는데 스스로 왕으로 바뀌더라. 이런 이제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대통령 탄핵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좀 대선을 해서
뭔가 좀 잘못된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자.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에서도 개헌 후에 대선을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탄핵 사태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뭐 아이디어란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게 이제 현실감 있게 오려면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때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87년 체제는 이미 그 효력을 다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헌정사상 지금 대통령이 3번이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냐 저는 거기도 의문이 있어요. 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당의 힘이 저렇게 센데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책임 대통령을 할 수 있나요? 저는요. 이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이 있으면은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과거 헌법에는. 네. 그게 지금 없애버린 게 지금 이게 지금 민주화가 되면서 이 국회 해산권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동등하게 있어야 이게 동등하게 권력 유지가 되는데 국회 다수당만 차지하면은 뭐 무슨 뭐 장관들 다 탄핵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대통령이 일할 수 있습니까? 전 제왕적 대통령제가 저는 이미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게 안정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질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 직면하게 된 거는 대통령 제왕제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힘센 야당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미국은 한 22명을 탄핵을 했다니까요. 예. 자,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은 그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 셧다운 되잖아요. 예. 아예 월급을 안 주고 일을 예. 다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해리 해리스라는 우리 그 주한 미 대사 미 사성 장군 출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산 때문에 국회 유리창을 깨는 군대가 난입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유리창이 남아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조건과 그리고 그것을 정치를 통해서 그 처해져 있는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건 결국 정치의 영역인데 정치를 결국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정치는 뭡니까? 주고받기 아닙니까? 합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론을 이상하게 내린 거죠. 국회를 다 때려잡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권한대행이 여야가 그러니까 제가 합의하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릴게요. 합의라면서. 예전에는 목욕탕에서 만나서 여야가 물밑조율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냥 표결을 안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정치를 20년씩 하셨던 분들이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밑에서 야당과 주고받기를 해야죠. 그건 민주당이 합의가 되는 정당입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여당이 책임 있게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주고받기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빠져버리는 상태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헌법적 질서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행태하고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다수결에 의해서 국민이 만들어준 질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가 우선이라면서요. 자 말씀드리잖아요. 콘클라베가 아니에요. 갑자기 또 다수결로. 아니 콘클라베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합의제 기구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다수결 표결로 가는 겁니다. 전 그래서 여당이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라. 두 번째. 그리고 이 상황에서 회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빨리 매듭을 풀 수 없으면 잘라내고 다시 그걸 잇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여든 야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만약에 잘못하면 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 개헌 문제는 이게 다 4년보다는 5년 대통령을 하려는 욕심들이 있어서 쉽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아이디어를 하나 내신 게 있어요. 다음 대통령은 어렵지만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지방선거하고 같은 해에 치러지니 다음 대통령 때 개헌을 해서 뭐 4년 중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개헌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 저는 좀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두 분께서 좀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면 1분씩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용선 원장부터 먼저 하시죠. 네.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저도 이 정치 이 현장에 들어와서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매해가 힘든 해라고 하는데 올해가 유단히 더 힘들었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대화가 막혀 있고 절벽에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도대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언론에서 왜 지적을 하는 거냐, 결국 바뀌기를 기대하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더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거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드는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다시 합의하고 조정하고 토론하고 같이 결자 해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 하는 국민이 뭐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왕 탄핵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게 맡기시고요. 지금 국가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요. 외교 안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민생 회복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정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장관들이 국정을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안정되게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좀 뭐 뜻을 모아주시고 또 민주당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이죠. 민생이 우선이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30년 전 이 삼성 그 작구하신 이건희 회장께서 한국 정치를 사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뭐 대학 다닐 때 그 이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정치는 여전히 개뿔인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마수는 다음 새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